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오늘 한 시간 김종진이라는 사람의 성공과 업적, 개인적인 인생의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진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교수님이 걸어온 길 하면 우리나라 음악방송의 길을 그대로 걸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 음악방송 이전에 이제 MBC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MBC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뭐 토요일은 즐거워라고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중년 이상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아마 지금 영 제너레이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토요일은 즐거워 이제 그것을 줄여서 이제 토토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첫 번째 마일스톤이 아마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그와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도 순위 프로그램 되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C의 대표적인 그 랭킹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인기 가요라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프로그램이 이제 MBC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로 음악 전문 채널로 이적을 해서는 이제 쇼 뮤직 탱크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또 마일스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정말 제 일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엠넷으로 넘어가서는 예 이제 뭐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죠. 그건 뭐 색다른 건 아니고 이제 쇼킹 M이라는 비슷한 쇼 뮤직 탱크와 비슷한 역시 다 아이돌 위주의 그 팝 게이팝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M 카운트다운 그 역시 순위 프로그램이죠. 엠넷이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걸로 보면 이제 뭐 MMF 마마 이런 그 대형 네. 시상식 프로그램들 뭐 그런 것들 외에 이제 특집들이 좀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 몇몇이 가장 또 기억에 좀 납니다. 예. 보면 이제 음악 방송의 흐름이 쭉 연결이 돼 올 정도로 한 길을 좀 걸었다라도 볼 수 있는데, 먼저 궁금한 건 MBC에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음악 방송을 할 거라고 정해지진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죠. 맡으신 거예요? 그 재밌네요. 그 질문. 사실은 뭐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가 쇼나 음악 프로그램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방송사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갖고 그 몇 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네. 있잖아요, 우리. 그 수습 기간 동안 이제 사실은 뭐 드라마에도 배치됐다가 뭐 뽀뽀뽀 뭐 교양에도 배치됐다가 하고, 쇼 프로그램에도 배치됐다 이렇게 돕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쭉 그 과정을 몇 개월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를 가면 너무들 그 연출, 조연출들 이분들이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요? 고생을 한다고 그럴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핏기가 없는 정말. 그래서 뭐 어떤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너무 일 속에 파묻혀서 물론 뭐 예술가 같은 측면도 있지만 특히 AD들은 너무너무 뭐 정말 후질구레하게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만큼 고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교양을 갔더니 뭐 정말 교양을 가면 이게 참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도서관에 온 것 같아요. 네, 도서관에 온 것처럼 쥐죽은도 조용하고 그때 당시에 대 선배님이 이제 뽀뽀뽀 PD를 하셨는데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책상에 그 몇 번째 서랍에 책 몇 번째 밑에 거기 몇 페이지에 가면 무슨 글귀가 있는데 그거를 써갖고 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치밀함, 예,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 좀 네. 딱딱한 이미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쇼 파티에 거기 이제 TV 제작국 2부였는데 얘는 2부였는데 거긴 뭐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통 같은 분위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땀 냄새가 나고 인간미가 있고 뭐 프로그램이 뭐 하나가 주어지면 모두가 달라붙고 같이 또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고생과 그 어떤 뭐랄까 뭐 기쁨이나 성취욕을 다 같이 막 서로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비춰졌어요. 뭐 일은 뭐 당연히 고되지만,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이 다 주말에 하는 그 시청률이 되게 그 강한 네. 그런 프라임 타임 인기. 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관심도 좀 받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러저러한 좀 피상적인 이유일지 모르지만, 네. 아,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국장님들, 이사님들이 하는 최종 면접에 이제 사장님 바로 앞에 면접에서 제가 그때 그 번호가 1번이었는데 제가 그냥 바로 저 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들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왜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 쇼 예능 이걸 하겠다는 PD가 별로 없었답니다. 주로 드라마.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교양 이랬지.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예능이라고 하는 이 쇼나 이 연애 이쪽이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인식 자체가 조금 낮았었는지 그때 당시로서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처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네. 참 어느새 뭐 이렇게 한 5, 6년 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맡으신 다음에 다음 행보로 가신 곳도 음악 방송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그 영향입니까? 내가 이 쇼라는 거에서 땀 냄새와 이 예.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나하고 맞는구나. 아니면 뭔가를 좀 보신 겁니까? 뭐 우리 박 기자님도 기자 참 잘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실은 칭찬하면 뭐 정말 고래도 못 춤춘다고 이렇게 PD 생활하고 AD를 하고 또 AD를 쭉 끝내고 또 역시 음악 프로그램에 주로 배치가 되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했지만 거의 90% 이상을 음악 쇼 프로그램을 주로 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스스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전문성이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생겼고 또 뭐 좋은 성과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잘하나 보다. 뭐 하여튼 스스로의 판단도 있었고 또 위에 분들이나 선배님들이 뭐 너는 쇼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옆에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뭐 기왕이면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는 게 내 앞으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음악 전문 채널이라는 곳으로 또 방향을 또 잡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칭찬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중간에 잠깐 다른 프로에 배치된 경우도 있어서 고민하신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장르가 다른 건 아니었고 지금 이제 그 질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AD 때는 이제 사실은 보통들 이제 두루두루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좀 해보고 네. 이제 왜냐면 이제 내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평생 내가 일을 할 건가를 정하는 시기들이고 그걸 탐색하는 시기니까 끝내놓고 제가 이제 주로 토토즈를 AD 때도 좀 음악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나한테 배정해주고 또 뭐 인정도 잘 받았으니까 그냥 뭐 좋은 프로그램 주시겠지. 근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최소한 보통 이제 단위가 위클리 프로그램이 60분이었어요. 그때는. 네. 요즘은 좀 짧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때는 60분 단위였는데 입봉을 저는 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첫 PD 네. 역할을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 6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6분이 다 60분짜리 프로그램을 배치를 받았는데 저만 유독 5분짜리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 하는 정말 뭐랄까요? 도저히 상상을 안 했던 배정이에요. 사실은 뭐 PD들은 사실 프로그램 배정이 인사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 인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 승진하든 뭐 하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당황도 했고 이게 과연 내가 5년 가까이 한 AD 조연출 생활의 결과라는 게 이런 건가? 뭐 이 자의적인 그런 이제 판단을 막 제가 막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사표를 써야 되나? 내가 인정을 못 받은 것인가? 뭐 하여튼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좀 위기였어요, 제가. 근데 좋은 훌륭한 선배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뭐 사실은 이제 그걸 또 위로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다 60분짜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5분짜리를 받으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그래도 그죠? 뭐 똑같은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요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MTV에 보면은 그 MTV는 거의 이제 비디오 뮤직 클립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죠. 채널인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그 뮤직비디오 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고 AD 때 제가 그걸 많이 찍었어요. 제 기억으로 거의 한 7, 80편 이상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친구가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맷이 뮤직비디오 클립이 아직은 그때가 저 음악 전문 채널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네. 이런 거를 매 프로그램마다 끝에 다 이렇게 하나씩 넣는데 AD들이 꼭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에 그 꼭지 중에 하나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네. 김종진 PD가 저거를 좀 잘 찍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얘를 거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단지 그 이제 5분짜리라는 거에 이제 제가 좀 매달렸던 거죠. 좀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그 선배들이 조언이 네가 60분짜리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지금 입봉하면서 네가 과연 네가 잘해낼 수 있을지 너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5분짜리로 차근차근히 해라. 그리고 넌 뭐 이미 인정도 받고 있는데 너 그러다가 60분짜리 프로그램 받아서 만약이라도 실패라도 하고 말아먹으면 또 어떡할래? 뭐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AD 때 좀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우쭐했었구나 하는 반성도 좀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막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야외 촬영 ENG로 그 3분 반, 4분짜리인데 그거 밤 꼬박꼬박 새야 되거든요. 그럼요. 찍고 매일 편집해야 해야 되고.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렵게 끝내고 나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토즐이나 그런 큰 대형 프로그램들을 맡게 됐는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가 살짝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뭐 맡았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 프로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연예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인기 있는 대부분은 이제 가요 가수들이었잖아요. 이른바 슈퍼스타들과 만나면서 좀 색다른 경험, 즐거웠던 경험,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뭐 많죠.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토토즐이라는 프로그램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게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썼어요. 네. 버라이어티 생방송.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악 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예능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버라이어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조용필부터 뭐 정말 김한선까지 그 계층도 다양했는데 뭐 정수라 뭐 전용로 구창모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다 나와서 코미디도 했었고 네. 예 뮤지컬도 맞아요. 했었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시내 포엠 같이 막 그 어떤 분위기 있는 이런 특히 이제 가을 같은 때 그 지금 보면 정말 꼭지가 제가 기억에 한 7, 8꼭지 되는데 정말 다양한 구성쇼였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잡는데 맨 앞에 선봉에 쓴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입봉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영파오잖아요. 가장 어린. 예. 사실은 그런 생방송이나 주말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은 사실은 한 입사하고 한 15년 이상 된 그 차장 부장급들이 하셨어요. 네. 그런 선배들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갓 5년 한 입봉한 애기 PD인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연예인들도 아마 좀 그 탑 연예인들 메이저 되는 분들은 아마 제가 과연 뭐 저런 프로그램을 나를 맡겼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용필 씨 같은 분을 섭외를 하는 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내 선배는 전화 한 통 들고 용필 씨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정말 뭐 그냥 몇 마디 하면은 뭐 스케줄이 나오고 아무튼 뭐 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면 뭐 이런 스케줄이 있다 저런 스케줄이 있다 뭐 이런 이유 뭐 수만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안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은 이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포맷도 좋아야 되고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일단 누가 출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탑스타가 나오면 일단 벌써 거기서 뭐 7, 80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그렇게 뭐 우리 PD들이 애를 쓰는데 작가들이랑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필 씨가 나오느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느냐, 뭐 누가 나오느냐가 시청률을 일단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골프를 막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아직 뭐 치는 법이나 그냥 아는 정도. 그래서 그분이 골프장을 간다 그러길래 전화를 해서 용필이 형 저 형이랑 한번 같이 볼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죠. 아니 뭐 무슨 언제 골프를 배웠어? 저 칠 줄 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PD가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별로 마음에 안 내켜도 뭐 그러자 그래갖고 그랬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골프장을 갔어요. 그게 안양 골프장인데 골프장 티박스 1번에 딱 올라가자마자 치기도 전에 형님 저하고 좀 내기를 좀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니 뭐 그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꽤 잘 치셨는데 한 80 초반 중반을 치실 때인데 그때가 그분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애순이가 와가지고 뭐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치자 그냥 무슨 내기냐 그냥 쳐. 근데 내가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내기를 하자. 그럼 무슨 내기를 하자고 그러냐. 내가 이기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 내가 지면 안 하셔도 된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게임이고 이건 뭐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채 뭐 공도 제대로 맞추지 못할 텐데 그래갖고 한 5분 이상을 실강의를 벌이고 뒷팀도 따라오니까 이제 빨리 쳐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일단 알았어 시작을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을 하자고 접수를 한 순간 그건 출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 안 나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징징거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얻어냈어요 저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조용필 씨는 뭐 사실은 가요계에도 대선배고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가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 프로그램이나 나가지도 않으시고 또 본인이 뭐 골라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분을 섭외하는 데는 정말 이건 차원 다른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저로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의 내가 무슨 친분이나 그동안의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쌓아나가는 관계였는데 아무리 관계가 없던 입던 시청자들은 PD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재밌어야 되니까 조용필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비록 좋은 방법이 아닐지언정 어떻게든 대여를 아무튼 출연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에 그런 게임을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제안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으로 이제 토토즐이 잘 승승장구했죠. 예, 뭐 토토즐도 그렇고 이제 지금의 케이스는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의 인기가요 프로그램의 예였어요. 네. 그분이 어느 순위 프로그램이라 안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후배들 그때가 이제 신승훈 씨하고의 그
1위를 다투는 시기. 친승훈지가 가장 잘 나갈 때. 네. 발라드의 최고인. 그러니까 조용필 씨 입장에서 내가 그 어린 후배들하고. 후배하고 내가 그건 못 나간다. 이유도 있었죠. 그리고 충분히 명분이 되는데 저는 그거에 상관 안 했어요. 무조건 나오시라. 아니 가수면 순위 프로그램이 있고 네. 뭐 선배든 뭐 가왕이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그랬던 건데 그런 집요함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케이블 TV의 시작이 되면서 여러 군데서 러브콜이 들어왔는데 선택은 KMTV였어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뭐 우리가 항상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딱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많은 선택들을 해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또 하셔도 되는데 또 꼭 선택을 할 때 되면 두 가지가 되잖아요. 이 네. 양갈래길에서.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개의 음악 전문 채널이 세팅이 됐어요. 1995년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제 1994년도에 이제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제안들이 오는데 제가 그때 토요일인 줄 알고 연출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사실은 뭐 방송사도 MBC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MBC, KBS, SBS가 막 개국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방송이라고는 이렇게 달랑 3개가 있는 데서 가장 그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인 토토즐 PD가 굳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PD로서 막 출발을 한 단계라서 그래서 처음엔 관심이 없었고 갖은 제의에도 저는 이제 노코멘트를 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4, 5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개국이 그 다음에 3월이니까 다가오면서 이제 뭐 더 적극적인 구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예당 엔터테인먼트에 사주셨던 이제 변대윤 회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그 케이블 TV 앞으로 이제 이 시작되는 이 케이블 TV 시대, 음악 전문 채널 시대를 당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 TV에 대한 전혀 뭐 정보나 인식도 없는 제가 이제 10월 달쯤 돼서부터 이제 조금씩 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마음이. 워낙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름 아닌 미국의 MTV. MTV가 우리나라에 그와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KMTV라는 게 코리아 뮤직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코리아, K가 붙은 것만. 그 모든 형태나 운영 방식은 그런 식으로 뮤직비디오 클립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PD를 시작하면서 제가 음악 프로듀서로서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최종적인 저희 목표라고 그럴까? 저희 비전은 미국 MTV의 PD가 되고 싶다. 그거였어요. 예, 미국 MTV의 PD. 제가 그 AD 때 계속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음악에다가 얹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토토즐도 좋지만 이런 MBC도 좋지만 음악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전문 장르, 이런 그 장르 위주의 채널에 가서 한번 또 다른 내 인생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12월 말에 토토즐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상파에서 약 횟수로 11년 근무를 하고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죠. 예. 물론 이제 인생은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 내가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때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또 뭐 정답은 아닐지언정 모범답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와도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KMTV 가셔서 이제 쇼 뮤직 탱크 이것도 엄청난 인기였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토토즐의 인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인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토즐이라는 것은 전 국민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중파에서 모두 앉아서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딸, 뭐 오빠, 여동, 동생 딱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주말이면 딱 앉아서 그게 이제 얘기거리고 그게 즐길거리였잖아요. 네. 그때는 뭐 청소년들한테 무슨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즐길거리도 많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 케이블 TV 시대가 되면서 전문 장르, 음악이라는 장르, 뭐 보도라는 장르, 뭐 이렇게 뭐 영화라는 장르, 스포츠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이 설정이 됩니다. 코어 타겟, 주 시청자층이 완전히 이거는 131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티네이저들, 청소년, 완전 청소년들 방송인 거죠. 뭐 거기서 좀 벗어난다고 해도 조금 밑으로 위로. 그래서 뭐 20대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들이 주 타겟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시청 형태도 다르고 어떻게 지향점도 다르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토토즐이 가족들 전체 모든 전 연령대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라면 이 쇼 뮤직 탱크는 진짜 1318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사랑을 받은 뭐 그 고연령층의 사랑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받은 예,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KMTV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하시다가 근데 엠넷으로 한 번 더 옮기시게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전문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KMTV와 엠넷은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만든 토종 우리나라 채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MTV하고 V 채널이라는 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채널입니다. 외국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게 4개의 채널이 가동이 됐는데 케이블 TV 초기만 해도 이 제가 만든 이 쇼 뮤직 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음악 채널 전체를 대표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뭐 KMTV는 물론 이 한 프로그램이 거의 견인을 했었고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그냥 이 쇼 뮤직 탱크 그러면 그냥 케이블 음악 전문 채널의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은 엠넷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KM인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도저히 여기가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MTV에서는 그 엠넷에서는. 그래서 엠넷이 제 기억으로 97년도에 이제 CJ가 인수를 하면서 고전의 사업자가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부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97년 벌써 이미 97년부터 저한테 계속 러브콜을 했었죠. 그때 뭐 제가 이제 99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5년 계약을 하고 갔어요. KMTV에. 그래서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도의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계속 있었죠. 근데 뭐 99년 말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러브콜을 뭐 접지 않으시고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고 뭐 그런 연유로 이제 엠넷을 사실은 이제 택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말에 SBS하고도 뭐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고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냥 엠넷을 택해서 갔죠. 네. 근데 보면 가면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좀 특이한 조건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보통은 협상할 때 제 연봉 얘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거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적을 하고 이제 엠넷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 이제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 건데 처음에 뭐 기본적인 조건은 이미 이제 뭐 세팅이 돼서 간 거고 가자마자 이제 회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CJ 회장님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뭐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엠넷의 위상을 가장 높이 올려놓을 수 있느냐. 뭐 항상 우리 이재현 회장께서는
only one. 예, 뭐, 또 어떤 differentiation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고, 하여튼 독창적인 거를 요구하셨던 분이라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제가. 하나는, 소위 뭐랄까, 스튜디오, 공개홀, 뭐 관객들이 좀 와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팔려면 뭔가 마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방송을 하지만 적어도 이 음악쇼 프로그램은 열기와 흥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개홀, 스튜디오가 그냥 스튜디오가 아니라 관객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개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PD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케이블 TV가 초창기다 보니까 저같이 스카웃된 인력 외에는 아직 방송을 뭐라 그럴까요? 좀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방송 초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출신의 PD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훌륭한 선배들을 통해서 훌륭한 시스템 속에서 지상파에서 여러 해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웠지만 그분들은 그 후배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 연수를 좀 보내달라. 미국에. 그리고 이제 이 음악 채널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MTV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미국 시장에 가서 좀 선진화된 방송 기법, 또 제작 방식, 또 어떤 그런 뭐 문화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뭐 미국 문화도 좀 빨리빨리 좀 받아들이고 싶고 해서 그거를 부탁을 드렸죠.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연수를 보내려면.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을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PD들이 6개월씩 로테이션에서 6개월씩 그래서 이제 미국 연수를 하고 그리고 오는 결국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엠넷으로 돌아와갖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엠넷의 후배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우리 CJ를 볼 때 내가 있으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PD들 교육을 좀 그때 좀 빡세게 시킬 수 있어서 그걸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회장님의 그런 어떤 해안 그런 것들이 제가 그나마 기억이 많이 나는 일들입니다. 네.